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국정원장 후보자를 비롯해서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제2기 장관 후보자들 대부분 빠짐없이 불법, 비리, 부패와 연루되어 있다고 보도가 되어 왔습니다만은 그래도 다들 자진 사퇴 없이 꿋꿋이 인사청문회까지 왔습니다. 사실 문창극도 한때 그러긴 했습니다만은 보도된 대로 그런 비리나 불법이나 부패가 있었다면 다들 뭔가 오해가 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런 항변이라도 해야 마땅할 건데 그저 잘못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 50줄 인간들이 개우 한다는 이야기가 친구 연필을 훔치다가 걸려서 담임인 선생님 앞에서는 초등학생 신용을 하면서 잘못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 보면은 짜증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잘못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전혀 진심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이 청문회의 파고를 넘어서 장관을 하고야 말겠다는 그 덕지덕지한 욕심만이 보일 뿐입니다. 오늘 한겨레신문 칼럼을 보니까 김종혁 교수가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런 이야기를 쓰면서 오직 진심을 담고 있는 말로 여겨진 것은 관행이었다라는 그 대목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도 동감입니다. 사실 다운계약서 집안채 갖고 있는 사람들 치고 안 써본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부동산 투기의 바람에 편성해서 집이라도 한 채 더 늘려보기 위해서 혹은 여윳돈 있을 때 오피스텔 하나 사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교수 되면서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외부 활동 많은 사람들, 제1저자는 그렇지만은 제2저자의 이름 하나 설치 올려놓은 일 하거나 혹은 그 유혹에 시달리지 않았던 교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장관 후보자들 보면 해도 너무했다라는 마음이 들 겁니다. 그래서 김종혁 교수는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청문회를 무력화할 게 아니라 차라리 우리 사회 엘리트들에게 항상 자신들이 어떤 이상한 분의 수첩에 이름이 올라서 인사청문회에 서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행운을 누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점을 상기시키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합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제안이긴 합니다만 이 정권 아래에서 장관 노릇 해보겠다는 이 사회의 부패 엘리트들에게는 오히려 현실적인 제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컨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 실적을 입력할 때도 파법창이 뜨게 하는 겁니다. 당신도 이상한 분의 어떤 수첩에 이름이 올라서 어느 날 갑자기 인사청문회에 설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입력하십시오. 토지매매계약서 서명란에도 똑같은 문구를 집어넣는 겁니다. 백무청 입구에도 똑같은 입구를 써놓는 겁니다. 당신 아버지도 인사청문회에 설 수 있습니다라고요. 그래야 차라리 현실적으로 이런 관행이었다는 변명 최소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에게 논문이 아니라 신문 칼럼을 대신 쓰게 해놓고 교육을 위해서 칼럼 쓰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켰다고 답변하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보면서 참
유시민 장관 전 장관이 얘기했다시피 박근혜 어리석은 임금 그런 비유가 딱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고아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동대표가 금태섭 씨를 훌륭한 분이라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영입하려고 했던 분인데 안철수 공동대표와 내 측근이라는 이유로 공천을 폐지한다면은 언제는 끌어올려고 하고 있고 또 지금은 내 측근이라고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느님인들 공천하고 욕 안 먹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말에는 일말의 진리가 있습니다. 공천이라는 것은 이해를 조정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새누리당이 욕을 먹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민주연합이 그 반사이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 출마하고 싶은 사람들 우후죽순으로 나옵니다. 저도 정치권에 몸을 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관찰자로서 근 20년 가까이 지켜봐온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보면은 온갖 로비를 다하고 온갖 연출을 동원해서 공천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그 이해를 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정치인의 리더십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과거 정치 보스들은 돈이나 혹은 자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낙선시킬 수 있는 특정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그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맨날 새누리당만 욕한다고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야당 쪽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김대중 대통령이 영국에서 기우게 새정치국민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통합민주당을 쪼개서 거기에 있는 호남 의원들을 끌어내서 새정치국민회를 만들어요. 거기에 반발하는 사람들 있었습니다. 김원기 의원도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김원기 의원 DJ와 결별하고 정읍이었나요? 무소속으로 출마합니다. 낙선했습니다. 당연히. 그 정도로 카리스마가 그 지역에서의 특정 지역에서의 카리스마가 있었던 그런 사람들 삼김씨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쉬웠죠. 지금은 그런 정치인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정치인이 박근혜였습니다. 지금 야당 혹은 여당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결과가 드러나면은 손해보는 많은 이들로부터 욕을 먹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결과가 투명하고 공정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방법으로 리더십을 확보해야 됩니다. 조선일보가 야당 이런 공천으로 미래를 기약할 수 있겠나라고 야당의 공천을 비판했는데요. 물론 조선일보의 이런 지적은 일면의 진리만을 담았을 뿐 그게 전체의 진리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은 전혀 빠져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것은 또한 야당의 공천이 개판 5분 전이기 때문입니다. 조선일보의 오늘자 사설 야당 이런 공천으로 미래기획할 수 있겠나 뼈아픈 지적 새기기를 바라면서 소개해드립니다. 730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새정치연합의 서울 동작을 후보로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 시장이 확정됐다. 그러나 경기도 수원 세곡과 광주 광산을 등 남은 지역은 불협화음이 극에 달하면서 확정하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공천 과정에서 유권자들을 뭐로 보기에 이렇게까지 하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게 할 정도로 황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선일보가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것은 말하자면은 보수의 눈앞에 펼쳐진 새정치민주연합의 실상이 이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조선일보 사설 계속 읽어보시죠. 당초 기전 부시장은 광주 광산을에 신청했고 서울 동작을에는 금태섭 전 대변인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신청했다. 안철수 대표의 측근인 금 전 대변인을 동작을에 전략 공천하는 것을 놓고 당내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자 난데없이 광주에 공천을 신청한 기전 부시장을 동작을로 옮겼다. 기전 부시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측근이다. 이후에는 이 돌 빼서 저 곳 꼬이고 저 돌 빼서 다른 곳으로 돌리는 식으로 공천이 진행됐다. 금 전 대변인을 아무런 연고도 없는 수원 영통으로 돌린다고 하더니 수원 영통에 신청했던 박광훈 대변인은 수원 권선이나 광주 광산을로 돌린다고 했다. 기전 부시장을 빼낸 광산을은 권은희 전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을 검토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한다. 새누리당도 이렇게 저렇게 돌려막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최소한의 연구는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돌려막기는 그야말로 원칙도 아무것도 없는 개판 5분 전이에요. 조선일보 사설도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공천하다 보면 일부 후보들의 출마 지역구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렇다 해도 이번처럼 대놓고 이리저리 돌리는 회전문 공천, 돌려막기 공천을 한 적은 드물다. 조선일보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박근혜 정부의 회전문 인사, 돌려막기 인사하고 똑같아요. 유권자 무서운 줄 모르는 오만의 결과입니다. 박근혜 정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장관들을 그런 식으로 심지어는 사표를 낸 총리마저 다시 유임시키는 이따위 방식은 유권자들을 무시하기 때문 오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는 이런 야당이 입만 열면 대통령의 인사 실패를 비판하는 진풍경이 지금 이 나라 정치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쓰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인간들이긴 하지만은 야당의 돌려막기 공천보다는 집권당의 돌려막기 인사가 더 더럽고 더 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야당이라도 그런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여하튼 이런 얘기들만 한 상황을 초래한 것은 야당의 자업자득의 결과입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전 부시장의 공천 수락 기자회견장은 이 공천에 반발하는 현직 원외위원장의 지지자들이 몰려들어 아수라장이 됐다. 그는 14년간 이곳에서 야당 지지자들과 함께해왔다고 한다. 금태섭 전 대변인을 이곳에 공천하지 못한 것도 이런 반발이 두려워서다. 당 지도부가 기전 부시장을 공천한 것은 이 원외위원장과 학생운동 시절부터 정치적 동지의 길을 걸어왔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도 한다. 오랜 친구를 공천하면 이번에도 양보할 것이라 기대했던 모양이다. 그러나 이날 회견장은 폐륜, 술수 같은 말이 난무했다. 정당의 공천에는 그 과정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물을 통해서 왜 유권자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지 그 이유가 보여져야 합니다. 정권 교체를 지향하는 야당에게는 특히 이게 더 중요합니다. 새정치연합이 지난 몇 년간 지을 수 없는 선거에서 패배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라는 조선일보의 충고, 제가 보기에는 비아냥으로 들립니다마는 진짜 새정치민주연합이 맹심해야 될 대목입니다. 정당 공천 어렵죠.
그래서 원칙과 투명한 절차가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전략공천 좋죠. 그러나 전략공천은 그 지역이 일반적인 공천 절차를 밟아서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다. 그리고 이번 재보선은 여차여차한 이유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설득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고 그 대안으로 내어놓는 인물이 누가 봐도 그 선발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도자의 리더십은 성장하는 것이고 그 지도자가 믿을 만한 인물이라는 인식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730 재보선을 앞둔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대표의 공천을 보면은 그 욕이 왜 안철수 공동대표에게 쏟아지는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김한길을 놓고 누가 차기 대선 후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안철수 공동대표는 단순한 대표일 뿐만 아니라 차기 대통령 후보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잘못되면 그 욕은 그리고 그로 인한 부작용은 전부 안철수 공동대표가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730 재보선 워낙 이 정권이 무도하게 나오고 인사 실패, 인사 참화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유리할 것처럼 보이죠. 지금 새누리당은 147석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26석입니다. 여기에 넣어야 될 보궐선거 숫자는 15석입니다. 새누리당이 현재 300석인 국회 의석 중에서 과반수를 점유하려면 151석, 즉 4군데는 최소한 승리를 해야 됩니다. 부산 그리고 울산에서 각 한 석, 2곳 빼놓고는 전부 비영남권에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전망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석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에 대한 대한정당으로서의 모습 제대로 못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은 730 재보궐선거 날짜 자체가 바캉스 휴가 시즌의 피크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재보궐선거는 투표율 매우 낮았습니다. 더 낮아질 겁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노령층 그리고 영남의 보수적 유권자들은 투표율 매우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단지 새누리당에 대한 혹은 이 정권에 대한 심판 거기에 대한 기대치만으로 표를 구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산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나가면은 이번 730 재보궐선거는 야당의 무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철수의 무덤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우각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팟캐스트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팟캐스트 스타, K-팟스타를 모집합니다. 형식, 내용, 출연자의 제약이 없습니다. 40분 정도의 길이로 준비해주세요. 3개월 단위로 1등을 선정해 100만 원을 드리고 국민 라디오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하는 특전까지 드립니다. 국민 라디오를 통해 매주 방송될 팟캐스트 오디션 프로그램 K-팟 스타. 역량 있는 도전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은 라디오 메모 2013@gmail.com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까 오프닝 때 인사청문회 이야기 좀 했는데요. 진짜 저런 총리, 저런 장관들이 국가 대개조를 이끈다고 자칭하고 나서니까 참 입에서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나오질 않아요. 한겨레신문의 사설 좀비 총리, 죄송 장관이 국가 대개조를 이끈다니 정말 이 사회에 뭔가 깨어있는 시민들이라면 누구나 하지 않을 수 없는 한탄인 것 같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8일 오후 갑자기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 국가 개조 추진 구상을 밝혔다. 민간이 참여하는 국가 대개조 범국민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2월까지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을 만들겠다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예정에 없던 대국민 담화를 불쑥 발표한 배경도 의아스럽지만 별로 새로울 것도 없는 계획에 국가 대개조라는 포장을 씌워 호들갑을 떠는 것 같아 쓴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다. 그야말로 죽었다가 살아난 총리이니 좀비 총리란 말 딱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뭐 청와대에서 시켰겠죠. 무슨 국가 대개조입니까? 세월호 참사 때문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던져서 사실상 수리됐던 다음 총리가 인사청문회에서 인준을 받을 때까지만 총리직의 목숨을 이어갔던 그 정홍원 총리가 다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야말로 당나라 군대, 당나라 정권 아니라고 할까 봐서 세월호 참사 책임 누가 지는 거지? 우리가 뭐 한다고 그랬지? 좀비 총리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좀비 총리가 갑자기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서 국가 대개조 한다고 하니까 참 실소를 자아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은, 국민들의 수준을 얼마나 낮춰봤으면은 이따위 국가 대개조 담화를 발표하겠나고요. 세월호 참사는 이날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확인됐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정부의 총체적 업무 태만과 비리가 집약된 결과다. 정부의 이런 무능과 무책임, 도덕적 해이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정홍원 총리다. 그래서 그가 사표도 냈던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가 붙잡자 언제 사표를 냈냐는 듯이 슬그머니 주저앉은 그가 다시 전면에 나서서 국가 개조를 하겠다고 나서니 이것부터가 무책임과 도덕적 해이의 극치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게 무책임, 도덕적 해이, 그 절정에 있는 행위입니다. 정홍원 총리가요, 국가 개조를 위해서 공직사의 혁신을 외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는 새 장관 후보자들이 연신 죄송합니다, 후회합니다 라는 등의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가 개조를 하기 전에 당신 정권의 강요들부터 내각부터 개조하세요. 어떻게 새로운 장관 후보자로 나온 인간들이 뭐 오해다, 잘못 알려진 것이다, 그런 변명도 아니라 죄송하다, 잘못했다, 누구 비유대로 그야말로 나쁜 짓 하다가 들킨 초등학생, 그 초등학생이 담임선생님에게 변명하듯이 좀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딴 얘기만 하고 있는 게 바로 국가 대개조를 외치고 있는 박근혜 정권의 내각의 국무회의의 실상입니다.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등은 정치공작, 세금 탈루, 농지법 위반, 위장전입 등 각종 의혹 다 맞다고 시인했습니다. 국가 개조의 요체가 뭡니까? 이 정부가 강조해왔듯이 과거 관행과 단절하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그런 식의 적당주의를 타파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장관 후보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것은 장관 임명장이 아니라 자신들도 시인한 위법 사실에 대한 검찰 수사 소환장입니다. 좀비 총리에다가 죄송 장관들이 이끄는 국가 개조라니 참으로 요즘 닥치고라고 하는 개그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편의 블랙 코미디입니다. 예, 닥치고 장관들부터 잘라버리십시오. 정 총리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국회를 채근한 것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병의 정확한 진단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얼치기 처방부터 먼저 내놓았다. 그러다 보니 해양경찰청 해체를 비롯해 신설될 국가안전처의 위상 등을 놓고 갑론을박이 무성하다. 게다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에마저 성실히 임하지 않고 있다. 특위에서 요구한 269건의 자료 중 청와대가 제출한 게 고작 13건이라니 그 불성실함을 잘 알 수 있다. 세월호 참사의 명확한 진상규명은 외면하면서 몇몇 사람이 밀실에서 얼렁뚱땅 만든 정부 조직법 개정안만 무조건 통과시켜달라고 떼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박근혜 정부가 주창한 국가개조란 말 이미 빛이 바래고 희화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국가개조를 하겠다는데 지금 장관 후보자들 보세요. 니들부터 먼저 개조시켜야 될 그런 인간들만 모아가지고 총리가 낙마를 했으니까 그래도 인사청문회는 가야 되겠다. 인사청문회만 또 끝나고 나면은 인사청문회, 장관들 인사청문회는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 장관 인사권에 대해서 침해하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이거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그리고 박근혜가 한나라당 대표로 있을 때인가 하여튼 지도자로 있었을 때 노무현 대통령에게 요구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때 열린우리당 내에서 반대가 많았습니다. 왜? 장관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책임을 지고 대통령은 인사권을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막 해줘라. 지들이 집권하고 나면은 우리한테 장관감들을 빌려더라고 할 거다. 지금이 딱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공직에 부적합한 인간들이 공직사의 핵심을 말하는 것도, 의식이 하나도 바뀐 게 없는 인간들이 국민의식을 개혁하겠다는 것도, 그리고 잇따른 인사참사에 실정리 하나 물색하지 못하는 무능함도 모두 조롱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제 이 정부에게 국가 개조란 그런 공허한 말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려면은 자기 자신에게 먼저 들이대십시오.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래.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그 뉴스K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이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아이,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원.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예, 제 시간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신 영웅별 독고다이님, 그리고 할림님, 그 다음에 KDLEHDGU, 어떻게 읽어야 되죠? 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출자금 납입도 조속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으면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여튼 세 분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가입하는 방법 다 아시죠? 하도 얘기했으니까 아실 겁니다. 그래도 얘기합니다. 요즘 라디오 비평을 비롯해서 정치 토크라든지 특히 조간 브리핑 다운로드 횟수가 지난달에 비해서 또 1.5배,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조합원은 그게 비하면 진짜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로 들어오셔서 맨 위쪽에 조합원 가입 신청 클릭하시면 되고요. 뭐 이것저것 다 불편하다 하시면은 직접 전화 가시면 됩니다. 02-3144-7737, 02-3144-0933 전화하시면은 친절하게 가입시켜드리고요. 이미 조합원으로 가입하신 분들 역시 월 조합비, 과거에 사용료로 불렀던 월 조합비 11,000원 이상, 가급적이면 CMS 계좌이체 신청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한겨레 사설에도 감사원 얘기 잠깐 나왔는데요. 감사원 청와대 감사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것은 그런 대로 신용은 냈어요. 이 결과만 봐도 진짜 이 정부 과연 우리가 세금 내가지고 몇백조 원의 세금을 내서 이런 정부를 우리의 생명과 안위를 보호하는 정부로 믿고 맡길 수 있는 것인지 그야말로 두 눈을 어심케 했습니다. 한겨레신문의 사설 감사원이 확인한 없느니만 또 못한 정부 들어보시죠. 304명의 사망 실종자를 낸 세월호 참사가 정부의 총체적 무책임과 비리, 무능의 결과였음이 8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확인됐다. 희생자 가족들과 언론이 지적했던 그대로다. 세월호는 바다에 띄어서는 안 되는 배였습니다. 증축된 세월호는 강한 풍속이나 급선회 할 때 옆으로 기울어지는 각도 등 보건성 기준을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바람이 세게 불거나 급선회를 하면은 바로 침몰 가능한 배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급변침 등에 전복할 우려도 컸습니다. 그런데도
선박 검사를 맡은 한국성급은 정축 설계업자가 허위로 내놓은 시험보고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등 부실 검사 끝에 이를 승인했습니다. 애초 항로 취항이 불가능했는데도 인천항만청은 청해진 해운이 빈조한 자료를 받아들여서 세월호의 취항을 승인했습니다. 인천해경은 심사 전 사흘간 해운회사의 향응을 받고 심사 필수 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세월호의 운항관리 규정을 승인했습니다. 그렇게 승인된 규정만으로도 이미 과적인데 출항 당일 해운조합은 화물을 그보다 더 과적한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출항 허가를 내줬습니다. 하나하나가 부실과 비리투성이었습니다. 안전의 핵심 요소들이 그렇게 조작되고 확인되지 않은 채 배가 띄워졌으니 언제든지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위험을 관계자들이 몰라서는 리가 없습니다. 생태 같은 목숨을 죽게 만든 그 책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사고 뒤에도 구조 기회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무능과 무책임으로 다 날려버렸다. 최초 신고를 접수한 전남소방본부는 해상사고는 해경소관이라는 이유로 21분가량을 흘려보냈고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는 건성건성 근무하다 뒤늦게 통지를 받은 뒤에도 긴박한 사고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못해 사고 초기 구조에 골든타임 47분을 허송했다. 현장의 해경 123정이나 목포 해경도 승객의 퇴선을 지시하거나 적극 유도하지 않았다. 해경 본청은 배가 가라앉는 순간까지 여객선 자체 부력이 있으니 차분하게 구조하라는 엉뚱한 지시만 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원구조 따위 확인되지 않은 언론의 보도를 전파하는 등 되레 혼란을 부채질했다. 재고시를 한 기관은 아예 없었던 셈이다. 정말 감사원 감사 결과만 봐도 억장이 무너집니다. 도대체 뭐하는 정부냐. 우리 사회에 부정과 부패와 비리가 이렇게까지 골수에 스며들어서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었느냐. 사고가 안 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마저 들게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최고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 이 사고가 나는 날 자리에 없었습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국회 증언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후 늦게까지 7시간이 넘도록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와 관련한 회의는커녕 대면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300명 이상이 그때 당시는 실종입니다. 그런 대형 사고가 참사가 일어났는데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도 알 수도 없고 관련 회의 하나 주재하지 않았다는 이 기막힌 현실이 사실이라니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김기춘 실장은 당일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는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4월 16일 대한민국은 대통령부터 부재했던 겁니다. 이런 대통령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진짜 이런 얘기가 절로 나오는 현실입니다. 조합원을 위한 만남의 공간, 국민 카페를 아시나요? 질 좋은 원두로 만든 커피, 그리고 다채로운 음료는 기본이고요. 각종 공개 방송, 우리 사회의 건강한 지식인이 펼치는 따뜻한 특강이 펼쳐지고요. 저는 저 목사님이 신도들 많고 믿으십시오 할 때라든가 정부의 논법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 이 안보는 하나의 수리자 학이다. 즉 과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차재민, 김민기의 DD쇼가 열리고요. 지금은 굉장히 자연인 같은, 자유롭고 내가 한 시민으로서 내가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미디어 협동조합이 세운 카페 국민 카페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예. 남은 시간 동안에 김동춘 교수가 쓴 절반의 노조, 절반의 민주주의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노동조합, 참 인기 없고 낡은 이름이다.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노조 조직률이 하락하는 현상을 보면 21세기의 노조는 사라질 조직이지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 그런데 가만 내버려 두어도 점차 사회 정치적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는 이 조직을 인정받기 위해 아직 한국 노동자들은 목숨까지 걸어야 한다. 지난번 결성된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가 그러했다.
그뿐 아니라 6만 명의 조합원을 거느리며 15년 이상 활동해온 전교조가 해고자를 조합원에 포함했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법의 노조가 됐다. 서구에서는 지난 2세기 전에 노조를 만들다가 모반죄로 처벌을 받거나 사용자의 칼과 총에 맞아 죽었지만 한국에서는 아직도 노조 자체가 곧 좌익, 즉 없애도 좋은 단체로 취급당한다. 무려 200년의 격차를 두고 대한민국의 노조는 지금도 서양의 200년 전의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한국은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이 실제로는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나라다라고 김동춘 교수는 생각이 왔다고 합니다. 사용자가 단체 교섭을 거부해도 처벌되는 일 거의 없습니다. 노조 활동을 하다가 해고당해도 복직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한국 최고의 기업인 삼성에서는 아직 정규 직원이 노조를 만들 수가 없고 공무원 노조도 아직도 법 밖에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마지막 무기인 단체 행동을 함부로 감행했다가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당하기 십상입니다.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해서 조합원 개개인의 삶이 완전히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대역죄가 없다고 해서 한국에서 노조가 인정되고 있으며 노동기본권이 보장된다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87년 민주화로 한국에서는 기업 단위 노조만 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단결권도 절반만 인정된 상태입니다. 즉 전체 피고용자의 10%만이 조직되어 미국과 더불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거의 최하위권의 노조 조직률을 기록하는 한국에서 애초부터 기업별 노조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절반의 노조였습니다. 김동춘 교수의 절반의 노조, 절반의 민주주의. 정말 한국의 노조 현실 제대로 짚은 칼럼입니다. 87년 민주화가 이뤄낸 그 성과는 절반의 노조, 절반의 민주주의였습니다. 그 이후 위태위태하게 계속 지탱되던 이 체제가 박근혜 정부에서 결정타를 맞고 지금 쓰러지고 있는 중입니다. 남의 일 아닙니다. 라디오 평객시 마치겠습니다.